최근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또 다른 소재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후속 협상을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받던 단계는 지나간 것으로 확인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김정관 장관의 정확한 발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액에 대해 미국이 전액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계속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미국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걸 바탕으로 협의가 준비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그간 현금 선불 투자를 요구해왔는데 대출 보증을 포함한 분할 투자 제한을 일부 수용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교착 상태였던 관세 협상에 물꼬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장관은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걸 계기로 협상을 만들어보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시점보다는 그것이 가장 국익에 맞는 합의가 되는지가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 내용을 문서 형태로 일부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 장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아 협상안을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수출에는 미국발 악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전체적인 수출은 추석 연휴를 감안해 일평균으로 보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특히 이번 달 들어서 연휴가 길었어서 통계에 착시가 좀 잘 생기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수출이 괜찮죠? 그렇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적었는데요. 긴 추석 연휴와 미국발 관세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일 수는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0.5일이었는데요.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8억 7천만 달러로 오히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이달 중순까지의 무역 수지는 28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미국인데 감소세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난 8월 7일부터 15%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으로의 수출은 20일 동안 4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5% 가까이 적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등으로의 수출도 10%에서 20%가량 꺾였습니다. 반면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는데 특히 반도체 교역 비중이 높은 대만으로의 수출은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로 지난해보다 6.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외에 석유 제품과 선박 등 수출이 10%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수출액이 각각 30% 안팎 줄었는데요. 미국이 25%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장관과 구조개혁 장관들이 인천에 모입니다. AI 대전환을 외친 한국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회의가 열리는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됩니까?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 금융, 재정, 구조개혁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1개 회원국 장차관과 IMF, OECD 부총재 등이 참석합니다. 첫날인 오늘 재무장관 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일차인 내일은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간 최초의 합동 세션이 개최되고요. 이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에이펙 기업인 자문위원회 간 최초의 합동 오찬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합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며 에이펙이 그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는 일종의 예고편이고 다음 주에 경주에서 본론인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부터 1박 일정으로 국내에 머무르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통상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에 한국을 방문할 전망인데요. 미중 간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로 열리는 에이펙 CEO 서밋에는 기업인 약 1,70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국내 주요 기업 CEO를 비롯해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방한 예정이고요. 샘 올트먼 오픈 AI CEO, 팀쿡 애플 CEO 등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다음으로 연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의 상황 전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둘러서 예고했던 공급 신호를 보내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규제만큼 전격적인 공급은 아니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공급 정책이 앞서 예고했던 대로 공공성에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 개발 시에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부지가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이 기준도 10만 제곱미터로 넓힙니다. 정부는 또 1만 제곱미터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요건도 풀어줍니다. 기존의 도로나 공원 등으로 가로구역이 명확해야 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앞으로 가로구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바뀌고요. 정비사업자가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동 이용시설 부지 등으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도 신설합니다. 네, 정비사업, 그것도 공공과 소규모에 한정된 규제 완화라면 확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전체 사업지 49곳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이 전무합니다. 그나마 두세 곳 사업지가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는데 주민 이주와 보상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애초에 개발 부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만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애초에 정비 사업이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대책이라 당장 널뛰는 집값을 잡으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존 물량도 시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은 거래세를 좀 낮춰야 되겠죠. 양도세를 좀 많이 낮춰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되겠죠. 대통령실은 현재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여기에 연달아 추가된 대출 규제로 은행문이 계속해서 좁아지면서 심지어 영업 전별로 한도를 설정한 은행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대출이 막혔지만 옆 동네는 또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방이라도 가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던데 이거 어느 은행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은행 얘기입니다. 올해 11월과 12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판매 한도를 영업점별로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국에서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영업점 670여 곳에서 한 달에 10억 원씩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평상시 수요가 많았다고 10억 원보다 높게 할당하고 수요가 적었다고 할당을 적게 주는 건 아니고요. 월별 취급액이 10억 원을 넘었다고 대출 한도가 남아있는 다른 영업점 한도를 가져오진 않을 방침입니다. 만약 특정 영업점 한도가 전부 소진됐다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다른 영업점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월말보다는 할당액이 남아있는 월초가 또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보다는 사람이 덜 몰리는 비수도권 지역이 대출받기가 조금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대출은 한 사람이 수억 원씩 받게 되는데 월 10억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네, 670여 곳에서 한 달에 10억 원이니까 11월과 12월 두 달간 1조 3,400억 원 공급이 가능한 셈입니다. 우리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1조 4천억 원 정도니까 영업점의 연간 목표치만큼을 배정한 겁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목표액의 33% 정도를 채운 만큼 영업점 공급액이 적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모든 영업점이 월 10억 원씩 대출을 내주진 않을 것인데다 자연스럽게 상환되는 대출금도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은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5대 은행의 금융사고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의 규모는 하나와 우리, 국민은행 순으로 컸고 사고 건수로는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일단 대형은행들 전체적으로 합산해봤을 때 사고 추이가 어땠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의 5대 은행 금융사고 금액을 올해는 8월까지 이미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년 동안 5대 은행 금융사고액이 1,665억 3,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이미 2,289억 5,500만 원으로 600억 원 넘게 초과했습니다. 사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50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이미 61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172건이었고 피해액은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의 사고 금액이 50억 원 수준이었는데 1년 후인 2024년에는 1,600억 원대로 3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2021년 120억 원 수준이던 사고 금액은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천억 원을 넘어서서 연간 기준으로는 2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은행별로 쪼개봤을 때 어느 은행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최근 5년 동안 금융사고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이었고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 피해액이 1,637억 원에 달했습니다. 2위인 우리은행의 피해액 2,234억 원보다 약 400억 원 많았고요. 3위인 국민은행은 1,226억 원으로 우리은행과 비슷했습니다. 5년 동안 금융사고 누적 건수로 보면 국민은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은행이 39건으로 한 건 차이 나는 2위였습니다. 뒤이어 우리은행이 33건, 신한은행이 31건, 농협은행 29건 순서였습니다. 우리은행의 5년간 금융사고 총액은 1,234억 4,7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87%에 달하는 1,076억 원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우리 소다라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한 건에 해당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조금 전 결과 나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2023년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죠. 오늘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김범수 창업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는데요.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매수에 대해 시세 조종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앞으로 카카오는 미래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에 무죄가 나오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상실 위기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카카오가 추진 중인 신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카오가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카카오는 인공지능과 카카오톡의 결합을 토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개편 이후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번 달 말 챗 GPT를 필두로 진행되는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그 해킹 내역에 SK텔레콤과 KB금융그룹 등 타사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사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수익입니다. 네, SK쉴더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슈란탁은 SK쉴더스 데이터 24GB가량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사진 42건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SK쉴더스 고객사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또 웹사이트 소스코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과 13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SK쉴더스에 금품 협박을 했는데 SK쉴더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크웹으로 해킹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쉴더스가 SK텔레콤에 제공하는 이 서비스 설명 자료와 또 KB금융그룹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 구축 기술 자료는 물론 SK하이닉스의 보안 분야 관련 상태 검증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의 이 소프트웨어 구성도와 내부 정보 제공망, 또 보안 관제망 등이 업로드됐고 HD 한국 조선해양의 상품 테스트 등도 해커가 올린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SK쉴더스는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늑장 신고 논란도 일고 있죠. 네.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해커 조직으로부터 두 차례 경고를 받았고 지난 17일에는 이 SK쉴더스 관련 정보의 다크웹 업로드를 확인했음에도 이튿날인 18일에야 키사 측의 이 기술 영업직원 메일 24GB가 침해됐다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SK쉴더스는 당시 해커가 발신한 정보가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이나 이 테스트 시스템 접속 불가 등 이상 징후와 연관됐음에도 자체 시스템 분석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이 사업자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으로 침해 사고 발생을 인지하면 24시간 내 키사에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애경이 그룹의 시작이었던 생활용품 계열사 애경산업을 결국 태광그룹에 매각합니다. 그룹 전체의 실적 부진이 깊어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한 건데 그룹의 한 축인 유통사업의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원래도 태광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네,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는 오늘 중 태광산업 컨소시엄에 애경산업 지분 약 63%를 4,700억 원에 매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애경산업 전체 가치를 7,500억 원 정도로 인정받은 겁니다. 1985년 그룹에서 생활용품 사업을 떼어내 설립된 애경산업은 테라시스, 2080, AG2애니스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 사업을 주축으로 지난해 6,700억 원의 매출과 4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애경산업을 인수하는 태광은 K뷰티 사업을 기존 주력 사업인 섬유, 석유화학의 침체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매각으로 애경이 마련하게 되는 실타는 어디에 투입될까요? 네, 애경그룹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경은 앞서 지난 8월 골프장 중부 CC를 2,300억 원에 팔며 이번 애경산업 매각까지 모두 7천억 원의 실탄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수년째 적자인 쇼핑사업 AK플라자를 비롯해 애경케미칼, 제주항공 등 핵심 계열사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AK플라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고 200억 원의 순손실을 보는 등 5년째 적자입니다. 애경은 매물로 나온 홈쇼핑 업체 SK스토어 인수를 추진하는 등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유통업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폭은 내국인의 2배에 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후입니다. 네, 건강보험 적자 문제의 원인을 놓고 외국인 무임승차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의료 쇼핑을 했다는 외국인의 규모 얼마나 됩니까? 네, 최근 5년 사이 의료 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은 111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고 6개월 내 출국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45명으로 41%를 차지했는데요. 이어 베트남인이 15명으로 두 자릿수에 달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국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쓴 진료비 총액은 7억 8,800만 원으로 42%를 차지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총 금액이 높았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총 진료비는 18억 8,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도 크게 늘었죠. 그렇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약 9,5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1조 5,900억 원으로 68%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진료비는 약 1조 1,300억 원인데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환자 수는 같은 기간 323만 9천여 명에서 415만 6천여 명으로 28% 증가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 9,700억 원에서 90조 9,200억 원으로 36% 늘었습니다. 절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진료비의 60배에 달하지만 증가폭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진료비가 커지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다만 정부는 지원금을 내외국인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BT 이민호입니다. 우리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준이 대만보다 연간 2만 달러가량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6만 5,080달러, 대만의 경우 8만 5,12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5,962달러를 보이면서 3만 7천 달러를 넘는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